안녕하세요. 저는 39살, 20대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의지가지할 곳 없이 지금의 제 가정만이 유일한 안식처란 생각으로 등신처럼 살던 남자입니다. 갓 30에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무지하게 쫓아다니다 1년 만에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제 아내가 사실 대단한 미인은 아닙니다. 키도 짜리몽땅하고 눈도 작고 미인 축에도 못 들지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집사람은 저보다 1살 어린데 성격이 무난해서 더욱 좋았고요. 더 바랄 것 없던 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님 가시면서 받은 유산을 잃으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짠돌이처럼 살았었는데 집사람에게만은 아까울 게 없었어요. 비록 철없는 20대에도 사귀던 여자애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 바로 잘라버리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특별 대우였죠. 당시 통장에 근 5억에 부모님과 살던 30평대 아파트까지 있어서 어리바리 돈 쓰는 맛에 빠질 수 있었던 판에 부모님 가신 것에 대한 위로보다는 저에게 물질적으로 요구하던 여자친구를 보며 정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복권 당첨된 꽁돈 얻은 사람처럼 지가 신이 나서 저 기분 전환시켜준답시고 자꾸 밖으로 끌어내서 돈 쓰게 하는데 아무리 물정 모를 나이라도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막말로 내가 얘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 것처럼 저하고 결혼할 마음 없는 애가 이러니 어찌나 가증스럽고 미워 보였는지 바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억울해하더만요. 자기를 무슨 돈에 눈먼 여자 취급한다고요. 그러나 남자친구 부모님 유산을 횡재라고 표현하며 지가 돈 쓸 궁리하고 해외여행 계획 짜는 것에서 이미 아웃이죠. 게다가 이미 돈 냄새를 맡아서 그런가 지독하게 매달렸어요. 아주 치가 떨리네요. 저 우울해할까봐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지 절대 벗겨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통장에 5억, 당시 아파트 시세 고려해서 근 12억은 쓸 수 있겠네 하며 들이대던 당시 여자친구는 분명히 돈에 눈멀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몇 년 후 제가 집사람 만났을 무렵에 그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서 근 10억이 더 나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마 그때 여자친구는 뉴스에서 저 사는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아까워할 거예요. 이렇게 유산 지켜내고 내 인생의 귀한 아내를 만날 때까지 저는 재수없는 짠돌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야무지게 돈을 모았습니다. 만인의 남자가 될 생각은 추워도 없고 오직 내 여자와 내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한 저는 20대의 부모 여의였으니 결국 고아 아니냐며 탐탁지 않아 하는 장인 장모의 환심을 사려고 무진 애를 써야 했지요. 이때 돈을 꽤 썼네요. 집사람처럼 장인 장모는 땅딸막 한 대다 참 잘 드셔요. 처제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나다는 식당에 끌고 가 식사 대접하고 멀리 있는 곳은 택배로 재료를 받아서 드렸답니다. 입들이 고급인지 아니면 제게만 요구하는 것인지 킹크랩이니 주먹만한 전복이니 홍게니 먹고 싶다며 쩝쩝대곤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돈 처바른 덕에 그 집 세 딸들 중 장녀를 제게 주셨답니다. 물론 집사람 보고 동창들이 진짜로 푹 빠졌나 보다며 돌려 말했는데 사실 제 유산 꽁돈 취급하던 여자친구가 정말 예뻤거든요. 그 외에 그냥 알고 지낸 여자들도 퍽 예뻐요. 그에 비해 집사람이 인물이 너무 딸리니 다들 충격 비슷하게 받은 건데
제 눈엔 정말 예뻤습니다. 일단 그 오동통한 몸매부터 어머니 생각나서 전 좋았어요. 아버지 닮은 저와 어머니 닮은 아내 이지선이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한나란시에 같이 떠나는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물론 이런 생각은 철저한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한창 좋은 나이에 떠난 부모의 부재에 내가 그만큼 더 잘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 말은 무시하고 집사람과 결혼해서 자질구레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다음날이면 풀려서 깨볶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친구놈들은 예쁜 여자 밝히지만 결혼에 같이 살 여자는 일단 성격 그리고 음식 솜씨 아닙니까? 게다가 라면 하나를 끓여도 뭔가 달라도 다른 지선이는 썩 훌륭한 요리사에 제법 자상한 어머니가 되어주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 나이에 비해 통장에 근 10억대 가지고 있는 제법 부자인 제게 시집와 주에 천하는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는 법도 없이 며칠 친정에서 조리하다 바로 집에 와서 몇 시간만 도우미 아주머니 도움 받았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친정에 살살 빼돌린다고 하지만 먹거리 푸짐하게 사 나르는 것 말고 지선이는 돈 오고 가는 것은 또 질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튼튼한 체질이라 그렇게 힘이 안 된다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1억 통장에 쏘아주었지요. 그렇게 첫째 딸에 둘째로 2살 터울 아들 낳고 살던 지난 8년의 세월에 저는 열심히 돈 벌고 간간히 투자하며 더욱 돈독을 올렸지요. 짠돌이 근성이 몸에 배기도 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언제 우리 부모처럼 사고로 갑자기 갈지 모를 판에 저도 애들에게 뭐라도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집사람에게 준 2억 다시 원상복귀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물론 지선이에게 짠순이 짓을 강요한 적은 없고요. 불만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제법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8년 차에 들자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선이가 심리적으로 자신이 도태되는 것 같다며 봉사를 다니건 어머니 모임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애들도 어느 정도 컸잖아. 그래서 말인데 오후 시간에 아줌마 두고 나도 내 시간 좀 가졌으면 해. 요즘 전업주부라도 나처럼 집구석에 있는 사람 없어. 봉사도 하고 어머니 모임 같은 데도 나가서 정보도 얻고 인맥 좀 넓히려고. 왜 답답해? 하긴 그럴 때도 됐다. 애들도 지 나름대로 혼자 있고 싶은지 내가 방에 들어가면 나가달라고 하는 판에 당신 너무 혹사시켰지. 그렇게 해. 오래 참았네 생각해보니. 친구도 만나고 장모님이나 처제들도 찾아뵙고 애들 데리고 외식하기가 그래서 통 못 만났잖아. 친정 식구는 빼고 만나면 매일 힘들다는 소리나 하고 나를 봉으로 알아서 기분 나빠. 거기다 지숙이 결혼하고는 나한테 뭐 필요하다고 징징대는데 내 동생인데도 질리더라. 양심도 없나? 지가 맨 백수건달 만나 결혼해놓고서는 형부는 부잔데 안 도와주네. 축의금도 생각보다 조금 해줬네 이러는데 아니 1,000 해줬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2달치 생활비보다도 많은데? 근데 지숙이 그것이 작대. 우리한테 받은 걸로 모자란 전세금 해결하려고 했다는데 내가 또 괜히 뒷말 나오는 거 싫어서 얼마냐 내가라도 보태줄게 했다가 학을 뗐네. 우리가 한 5천 할 줄 알았대. 도른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이 집 저 집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에다 가진 것 하나 없어서 그 시아버지 고향이라는 시골 마을회관 빌려하는 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아주.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연을 끝내 만에 해서 그러자고 하고 나도 연락 안 해. 설마
그래서 처제가 명절에도 안 온 거야? 뭐 어느 정도라면 줘도 5천은 좀 그렇다. 안 그래도 처제 남편 마음에 안 들더만. 처제도 이상해지네. 뭐한대 지금? 뭐하긴. 놀고 먹고 있지. 그 집이 시댁부터 기초생활 대상자라나 봐. 일하면 국가지원금 끊긴다고 놀았대. 꽁돈에 나라에서 주는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그런가? 지숙이도 버릇이 나쁘게 들었어. 나한테 뜯어내려고 눈이 뻘겋고 내가 친정 갔다 오면 바로 와서 뜯어간 데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엄마한테도 안 주잖아. 엄마가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해도 말로만 그러지. 바로 지숙이한테 전화해서 뭐 받았다고 보고해서. 원래 나보다도 지숙이 좋아하더니 지금까지 그러는데 비위가 확 상해. 자기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 놀고 먹는 애들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나? 자기가 좀 도와줄만 한데 신경 안 쓴다고 불만이 많어. 맞삽이 좋단 게 뭐냐고. 시부모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입 삐죽 나와서 나도 지겨워서 진짜. 물론 그러면야 좋지만 나는 돈 욕심 없나. 순수하게 내가 번 돈도 있지만 결국 종잣돈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건데 미쳤다고 내가 처제네까지 도와? 더구나 본인들이 의지도 없는데. 놀고 먹는 거 싫은 사람 없는데 너무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 보고 각성 좀 하려고. 다들 미래를 향해 열심히들 살잖아? 애들 교육부터 학원 정보도 듣고 어디 투자할 데 있나 알아볼래. 자기가 나한테 준 돈에서 다달이 이자 쌓이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했는데 뭔가 나도 자신감 생기고. 그래 그럼. 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잊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돈 잘 번다고 솔깃해서 투자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다 까먹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라고. 확실하다고 절대 몰빵하지 말고. 참 당신도. 나 어차피 그냥 봉사하고 아줌마들 만나는 게 전부야. 애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애기 말투 되는 것 같아서 친구가 유기견 유기묘 봉사하러 다닌 데서 따라다니려고. 나 동물 진작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못 키우잖아. 걔네들 보면서 힐링하고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투자 어쩌고도 별거 아니고 은행이자 2배 버는 식으로만 갈 거야. 더 준대도 겁 많아서 못해. 걱정 마. 내가 번 돈으로 당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대해. 그렇게 아내의 외출이 늘어났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나 전업이라도 애들 돌 지나자마자 놀이방에 맡기고 돌아다니는 다른 여자분들에 비해 오히려 오래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제 눈에야 이쁘지, 객관적으로 이쁜 편이 아닌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마음 하나는 편하겠다고 하는 말에 젖었는지도 모르죠. 바깥 나들이를 하며 집사람은 확실히 생기가 돌며 저에게 잘하고 애들에게도 잘해서 트집 잡을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지숙이 처제를 만나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물론 아내가 파르르하며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분통 터져 했지만 한편으론 신경 쓸 본가도 없는 내가 새 출발한다는 처제에게 너무 짜게 군 건 아닌가 신경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없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있는 돈 눈 질끈 감고 전세금 보태주면 두고두고 그 돈을 발판으로 기반도 다지고 힘이 될 텐데 하고요. 그래서 더 주기 전에 은근슬쩍 1,000만원 돈 우습게 보면 큰돈 못 모은다. 나도 단돈 10,000원 벌라고 엄청 신경 쓰는데 모자라더라도 고맙다는 인사해주면 내가 기특한 마음에 더 내줄 것 아니냐 너스레를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제 반응이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요? 하더니 눈이 쟁반만해지는데 이때 우리가 동시에 아내에게 노란한 걸 알게 되었지요. 처제 시집가 3년 만이었네요. 형부, 방금 뭘 했어요? 1,000만 원? 제가 1,000만 원 작다고 지선 언니한테 난리를 쳤다고요?
아니에요. 억울해. 나 축의금 10만 원 받았어요. 신랑 친구도 30 하는 판에 이게 뭐냐고. 내가 서운하다고 한 소리 한 적은 있었는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나를 1,000만 원 받고도 입 싹 닦는 상년으로 만드냐 언니가? 그거 형부가 준 거 맞죠? 나한테는 야, 네 형부 짠돌인 거 아니야? 모르냐? 이러면서 자기 내 식구 생활비 100 받는 데서 거금 떼준 거랬단 말이에요. 내가 형부 욕을 얼마나 했는데. 뭐야? 처제, 나 안 짠돌이야. 알잖아. 내가 쓸 돈 아끼는 거지. 처가나 처제. 게다가 집사람한테는 돈 안 아껴. 애 낳고 산후조리원 안 들어갈 거라길래 내가 애 낳을 때마다 1억씩 통장에 넣어줬어. 나 식구들한테까지 짠돌이지 강요하는 그런 상놈 아니야.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 아니, 그 사람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하는 거야 대체? 그쵸? 안 그래도 내가 이상 다 했었거든요. 결혼 전에 형부 우리한테 엄청 사날랐잖아. 지극정성으로. 그런데 결혼 후에 싹 입 씻는데 나는 형부 그렇게 안 받거든요. 거기다 언니 말도 마요. 생활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서 입고 다니는 옷이며 백이 다 비싼 거야. 하다못해 종이 가방도 다 백화점 로고 박혀 있고 자기 말로는 형부가 자기 친구 만날 때 입으라고 사줬다는데 형부가 친구가 어딨어. 아니 형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만나면 호구 잡힌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싫어했잖아. 내가 안다고. 그런데 기죽이기 싫어서 못생긴 마누라한테 명품 처바르겠냐고. 지야말로 형부가 그런 사람이면 형부한테 시집 못 갔지. 그렇다고 지선이가 인물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잖아 처제. 아무튼 인신공격은 하지 말고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처가하고 연 끊기 하나. 그게 제일로 궁금하네 나는. 그래서 나 미워서 명절에도 안 온 거야? 지선 언니가 내가 축의금 가지고 서운해하더라 말했더니 펄펄 뛰면서 이를 갈고 했다길래 그랬죠. 말해놓고도 나도 아차했어. 형부 돈이지 내 돈인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임자맘이지 뭐.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언니 때문에 엮인 생판 남인 마당에 내가 너무 나댔나 싶어서 면목도 없고 또 큰돈도 아니고 10만 원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게 너무 비참해서. 오해 마 처제. 내가 1,000만 원짜리 수표로 지숙처제 주라고 분명히 언니한테 줬어. 나 역시 내 자산 상태에 비해 모자란 거 아닌가 하긴 했고 잘 보이려고 미주알 고주알 돈 자랑했잖아 내가. 그래서 차차 도와주려고 했고 그런데 언니가 파르르 하면서 전세금 어쩌고 하니 나도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둘이 안 보고 피한다길래 잘됐다 했지. 장모님들이면 득달같이 와서 뺏어간다길래 더 미웠고. 뭘 뺏어가 진짜. 웃기고 있어. 그러는 자기야말로 나 결혼하고 할 만큼 했다고 엄마 아빠한테도 선물이고 용돈이고 딱 끊어놓고는 형부가 우리 집에 그만하라고 안 했죠. 나 이제 알겠네. 형부가 싫어한다고 자기 이혼당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버리고선 그렇게 욕을 해서 나도 한통속으로 같이 욕했었는데 진짜 지선 언니 다 정말 계획적이었구나. 그리하여 아내가 축의금으로 장난친 것을 한 처제의 제보로 저는 아내가 불륜하고 있는 걸 알았네요. 봉사 다닌다는 타가소 같은 미혼모 시설에서 눈 맞은 남자가 둘이랍니다. 심지어 거기는 애기 못 낳는 부부들이 주로 봉사활동하며 애정이 가는 아이를 입양하기도 하는 곳이래요. 여기에 딸의 아들 골고루 낳은 후덕한 아내가 제법 빼입고서 가며 부잣집 마나님 행세를 하는 모양인데 입이 간지러웠는지 처제에게 친정이며 동생에게 야박한 형부, 엿먹이기 딱 좋은 복수 아니냐며 죄책감 없이 두 놈하고 노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심지어 그 두 남자들의 각자 배우자들 둘이 꽤 친하답니다. 같이들 봉사를 다닌다는데 지가 무슨 클레오파트라도 아니고 그 친한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둘, 아니 네 사람을 속이고 맞는답니다. 한마디로 친한 친구 사이에 끼어 더러운 짓거리를 한 건데 처제의 양심 고백으로 알게 된 끔찍한 불륜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처제 축의금 떼어먹고 저를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남자로 만들 만큼 제가 인색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자기 외모 흠을 잡은 그 남자들 마누라가 얄미워서 복수하려고 그런 거란 소리에 더 소름이 돋았어요. 애도 못 낳는 것들이 자기 몸매 지적했다고 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낫다는 걸 보여주려고 두 남편들을 꼬셨다는데, 그런 여자가 그 불쌍한 애들 기저귀 갈고 분유를 먹이러 다니며 착한 척하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쳤답니다. 그리고 저처럼 분노에 떨던 처제가 안 믿기죠? 하더니 증거 없이 들이대면 틀림없이 발뺌할 테니 자기가 사진 찍어다 준답디다. 언제 만나는지 미주알 고주알 하니까 자기가 발품 팔고 못 받은 1,000만 원 받을 거라고요. 아직 이혼이고 뭐고 생각을 못하던 저는 어쨌든 잡아 안치려면 증거는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집에 왔고요. 그렇게 집에 가서 집사람을 똑바로 쳐다를 못 보겠더라고요.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뭐가 불만이길래 친정과 내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애 둘 엄마가 그런 사탕 발림으로 봉사한다고 나가서 바람을 피나 하고 말이죠. 그것도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가면서 말이죠. 이건 사랑도 뭣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밤에도 최대한 안닿게 등 돌리고 자면서도 저는 처제에게 영영 연락이 안 오길 바랬습니다. 그냥 잘난 척하고 싶어서 지어내서 한 말이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 처제 전화 받고 나가니 무슨 어지간한 영어사전 두께만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데, 처제가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더만요. 첫날에 따라붙었는데 돈을 모조리 집사람이 쓰더랍니다. 남자는 집사람 만나면서 좋아하는 척 하지만 자리 비우면 표정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 남자건 저 남자건 회사 점심시간에 만났더라고요. 아마 점심을 못 먹어서 그렇겠죠. 그렇게 밥까지 굶기며 남자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오전에 백화점 들러서 산 쇼핑백 봉투 건네주는 걸 보고 처제가 눈이 뒤집혀서는 바로 스마트폰이 아닌 카메라 빌려가지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지선이나 지숙이 처제가 짤이 몽땅하니 키는 작아도 옆으로 탄탄한 체형이라 힘이 좋은지 집사람은 월수금 이 남자 만나고 화목요일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놀았는데, 간간히 아쉬웠는지 아침부터 영 가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간판을 봐도 아무 설명도 없이 이름만 있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처제가 친절하게 강남역이나 학동, 천호동 근처에 있는 남자가 나오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지선이처럼 팔자 늘어진 여자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모여서 브런치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놀다 밤 늦게 가게에 들어가 아침 9시 남편 출근시키고 나온 아줌마들이 노신답니다. 남편의 눈길을 피해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을 노려 비교적 싼 가격에 차지하고 노는 거죠. 보통 돈 많고 시간도 많은 여자들이 찾는다는데, 처제가 말하길 지선이는 이 가게에서 보통 유명한 게 아닌지 나오니 마담부터 애기들 7이 쪼로록 쫓아나와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단골에 제법 오래된 사이일 거라고, 결국 제가 준 축의금도 얘들 때문에 떼어먹은 게 틀림없다며 방방 날뛰었어요. 심지어 지금 만난다는 양다리 그놈들도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내 되는 여자들 미워서 그런 거랍니다. 그렇게 놀면서 언니가 또 착한 일 한답시고 보육원 봉사 다니면서는 거기다가는 애 둘 있는 이혼녀 사업가라고 했대요. 그때야 저도 형부한테 악감정 가졌던 때라 쌤통이 나고 있었고요. 근데 난산이라 부부가 같이 애 기다리며 봉사하러 온 여자 둘이 배알이 뒤틀렸던가 언니를 못마땅해 했나봐요. 결국 남편 복 없는 게 애 낳은 유세 부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이쁜 게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요. 보나마나 남편이 바람났겠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저런 여자하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언니가 어디 엿먹어봐라 하고선 작정하고 꼬신 거예요. 돈으로 선물 사줘가며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할 거냐. 저렇게 삐쩍 고른 엄마는 애를 못 품는다. 지금이라도 여자를 바꿔야 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 집에서 스트레스 받던 판에 남자들이 혹해가지고선 넘어온 거죠. 아직 충분히 애 낳을 수 있는 나이에다 돈이 많다니까. 요즘 남자들도 여우잖아요. 내가 준 돈으로 이혼녀 사업가 행세했구만. 나한테는 애들 교육 문제로 아줌마들 만나 학원 상담하고 우리 애들 잘 되라고 보육원 가서 봉사한다고 하더니, 그런데 들락거리며 휴지처럼 돈 써제끼고 가뜩이 나이에 못나 속 썩는 여자들 남편 후리고 다녀? 형부는 모르지만 우리 자매들 외모 컴플렉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사실 형부 같은 부자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부터 너 따위가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겠냐고 안 좋게 봤거든요. 부모 일찍 보낸 거 알고 다른 큰 하자가 있을 거라고 입 털고, 아버지는 조광지쳐 식순이로 들어앉히고 밖에서 다른 사람 편하게 만날라나 보라고 뭐라 하고, 결국 그게 마르고 애 못 낳은 여자들이 자기 씹는 바람에 터진 거죠. 뭐 아무리 좋은 옷에 돈 냄새 풍겨도 그 외모 지적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솔직히 형부한테 미안한데 사람들은 우리처럼 못생긴 여자는 되게 착한 줄 알더라고요.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아닌 건 우리 봐서 잘 알죠, 형부? 언니는 우리 중에 제일 못됐었어요. 아무튼 지가 감히 내 돈까지 빼돌려서 남자하고 띵까띵까한 이상 나도 의리 안 지키려고요. 콩고물 나눠주기 싫어서 여기저기 거짓말이나 하고 망하든지 말든지. 대신 형부가 언니가 떼먹은 제 돈 책임지고 주셨으면 해요. 언니 음흉해서 형부 속이는 건 일도 아닌데 내 덕에 사실도 알고 증거까지 확보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게요? 아침 9시부터 집 앞에서 진치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써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는 못했을걸요? 그래, 고마워 처제. 계좌 주면 내가 오늘 중으로 쏘아줄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처제는 오늘 중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주세요.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고, 한참을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1시간쯤 후에 찬찬히 사진을 훑어보았습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특히 한날은 아침에 남자 있는 거기에 가서 놀다가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자 중 한 사람을 만나서 몸풀고 외근을 하는 또 다른 봉사단체 남자 만나 늦은 점심 먹고 외곽으로 드라이브도 하고 일하는 동안에 커피 마시며 고상한 척 하더니만 또 그 남자와 들어가는 걸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다시는 이 짓거리 못하게 이 여자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그 불쌍한 여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제가 저녁을 먹으며 그 애들 돌봐주는 봉사는 언제 가냐 물으니 뜨끔했는지 화들짝 놀라며 그건 왜 묻냐고 하길래 당신도 그렇지만 좋은 일들 하는데 내가 식사 대접이나 할까 한다고 하니 신이 나서 토요일에 한다고 대답을 하대요. 그럼 토요일 거기 가며 내 지갑에서 카드 꺼내가라. 나는 늦잠 잘 테니까 하고 함정을 파니 아내는 퐁당 빠져서 알겠다고 대답을 찰떡같이 했지요. 그렇게 대망의 토요일 전날부터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한 저는 아내가 나가자마자 뒤를 밟았습니다. 대충 어디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어디로 다니는지 말을 안 해준 게 매번 다니는 곳이 바뀌거든요. 물론 그곳에 있는 애들이나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지선이처럼 더러운 여자가 아이를 돌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 저는 미안한 감정을 누르고 박살낼 기세로 아내와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는 보육원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아내는 엄청나게 놀라면서도 선뜻 나서질 못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이혼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모르는 척하는 아내를 보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처제 말이 다 사실이구나. 심장이 쿵 떨어지는데 사실 거기 쫓아가면서도 아니길 바랬거든요. 그 아침에 문 여는 술집도
남녀관계가 아닌 누나로 잘못된 길 가는 녀석들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돌봐주는 그런 것에 단둘이 들어간 곳도 그렇고 그런 걸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차분히 이야기하기 위해 갔을 것이다 하고 물론 저 혼자 바라고 상상한 것이지만요. 결국 아내가 저를 모른 척하며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걸 보고 저도 돌아버려서 발광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지선, 너는 오늘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께 한턱 쏘라고 카드까지 준 신랑이 창피하냐? 어디가? 왜 애들 끼고 놀다 이젠 애 못 낳고 마음 졸이며 좋은 일 하는 남자들까지 건드린 거 뽀록 날까봐 그래? 내가 눈이 멀었지. 우리 어머니하고 똑 닮은 거 그거 하나에 반해가지고 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으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바람을 펴도 앵간해야지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 더구나 여자들이 그렇게 친하다는데? 뭐 너한테 못생기고 뚱뚱하니 뭐라고 흉봤다며. 그게 뭐 사실이잖아. 막말로 그런 소린 나도 많이 들었어. 너한테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가뜩이나 힘든 부부를 그렇게 뒤통수 치고 하루에 남자 둘을 동시에 만나? 돈 잘 벌어다 주니 집에서 핑핑 놀며 잘하는 짓이다. 신랑이요? 지선 씨는 이혼녀라고 했는데? 이미 이혼 절차 끝난 마당에 무슨 신랑이에요?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자기소개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혼 이야기 오고 간 적도 없는 부부 사이에다 저 사람이 걸치고 들고 다니고 여러분에게 쓴 모든 걸 다 부담한 게 저거든요. 말해보시지 이지선 씨. 입 뒀다 뭐해? 내가 분명히 이분들 중에 네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걸 알거든? 그것도 둘씩이나.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낮잠 자다 악몽을 꿨나 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희가 어디서 듣고 오해했나 본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여기 대부분 부부간에 오시는데 저 혼자 다니기 뻘쭘해서 이혼녀라고 했어요. 주말마다 피곤한 남편 끌고 오기 미안해서요. 오해들 마셔요. 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은 정보야. 게다가 내가 입만 가지고 여기로 쫓아온 줄 알아? 주말에 피곤한 나를 끌고 오기 못해서 이혼녀를 자청해? 네가 그렇게 갸륵한 아내야? 말하면서도 벼락 맞을까봐 안 두렵냐? 내가 아직도 너한테서 우리 돌아가신 엄마를 보며 꼼빡 죽는 놈으로 보여? 여기 쳐들어와서 까발리면 눈치는 챙겨야지. 끝까지 발뺌이네. 하긴 이래서 처제까지 증거 찾아다 준다 했구나. 내가 콕 짚어봐. 저기 얼굴 허옇게 질린 친구하고 저기 검은색으로 커플티 입고 온 양반. 예 사모님, 저 친구분하고 우리 마누라 뚱뚱하고 못생긴 게 돈 많아서 다행이라고 뒷담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기 악감정 품고서 들이댔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쳤나 봐요. 안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 닮았다고 근 1년 쫓아다녀서 결혼했걸랑요. 의처증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 제가 봉사 다니는 거 못마땅해 하더니 기어이 모함을 하네요. 창피하게. 집에 가서 얘기하자니까 왜 이래?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이건 끝까지 눈 가리고 앙화네. 야, 내가 한 말 귀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나 1,000만 원이나 주고 산 증거 막 뿌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는데 이제는 날 의처증으로 몰고.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야말로 병원 실려가게 생겼고 이 마당에 가만히 당해줘야 하는데 하는 짓 보니 죽어도 그러기가 싫으네. 어쩌지? 내가 왜 그렇게 저 두 사람을 콕콕 집어냈겠냐? 이지선아, 나 증거 있다고. 봐봐. 그렇게 아내와 놀아나는 두 남자가 있는 봉사하는 곳으로 쫓아가 분에 못 이겨 사진을 뿌리자. 처음엔 어머어머하며 다들 피하다가 흉한 거 치운답시고 슬그머니 주워들고 보는 걸 보며 저는 조소를 했지요. 착한 척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더러운 호기심이 왕성한 평범한 사람들의, 특히 남의 가십에는 한 치 앞으로 모르고 참견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구나 다시 깨달았지요. 그렇게 여러모로 빡쳐있던 처제가
이를 악물며 심연을 기울여 찍은 아내의 바람피는 사진은 어지간한 전문 사진기사 못지않게 초점이 남녀 면상에서 한치의 틀어짐 없이 또렷하게 박혔고, 그걸 본 사람들 일동은 애 기다리며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줄로만 알았던 유부남 둘이 한 여자와 음습하게 노란한 정황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된 남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동시에 토악질을 하는데 저야말로 식겁을 했어요. 여자분 둘이 친한 사이라더니 자기들이 비웃던 지선이하고 동시에 남편들이 놀아났으니 충격을 받아 그런갑다 하며 가뜩이나 애 없는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것이 죄송하더군요. 그런데 남자들이 또 울고불고 그런 아내들을 부축하며 아니야, 저건 예전 사진이고 지금은 안 만나, 딱 잘라내며 변명을 하며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집사람 임신 초기라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며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두 여자분이 드디어 소원 성취한 것을 알았지요. 그러니 어찌나 죄송스러워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제가 얼른 119에 전화해서 임산부 둘이 충격받았다고 구급차를 부르고, 맞습니다, 예전에 저 여자가 하도 집요하게 들이대서 두 분이 거절 못하고 만나기는 했는데 끝까지 안 넘어와서 약이 올랐는가, 여기 그만 다니라고 했는데 미련을 못 버리길래 내가 쫓아온 거라고 하얀 거짓말을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진짜예요 하길래 제가 틀림없다고, 저 두 분 절대로 배신한 거 아니라고, 여기 쫓아온 건 저 두 사람한테 약 올라서 그런 거라고 하고는 얼른 구급차에 태워 보냈어요. 가면서 남자들이 이런 저한테 미안한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갔는데 어차피 뒷담화 듣고서 들이댄 건 제 아내 지선이에 이제 막 그렇게 바라던 아이 가진 두 부부를 저런 여자 때문에 깨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 두 여자분이 아이를 가지면서 유일한 우월감을 느낄 건덕지도 사라지고 일순간에 두 남자한테 차인 지선이는 멍하니 그 남자들의 꽁무니를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보며 들러붙을 궁리를 하는 것이 역력했고, 저는 바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미련 가질 구석이 조금도 없는 아내, 그리고 처제까지 다 정 떨어져서 어차피 아주머니 불러서 집안이라고 치닥거리하는 거, 제가 조금 더 돈독 올리고 이혼남무로 애들 건사하는 게 속 편하다 싶었어요. 단호한 제 태도와 표정에 이혼 안 해주겠다고 매달리지는 못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징징댔지만 제가 준 2억에 생활비며 처가 가져다 주라고 준 돈마저 지선에서 다 까먹고는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들던 전처에게 땡전 한 푼 주기 싫은 저는 냉정하게 잘라냈어요. 미적거리면 상간소송하며 그동안 준 돈까지 다 털어버릴 거라고요. 이렇게 저는 아직 젊은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난 삶의 후회는 없지만 처음 마음 그대로인 저에 비해 사람들이 왜 자꾸 돈 때문에 변하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착하지 않듯이 별로 안 이뻐도 안 잘생겨도 할 것은 다 하더라고요. 마누라가 바람나서 기어이 이혼남 됐다는 제 사연에 제 친구들은 이럴 바에 경국지색하고 결혼했으면 억울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데 이놈들도 참 철없죠. 이쁜 여자한테 배신당하면 안 아픈가요? 누구에게 당했든 아픈 법인데 말이죠. 하여간 이제 콩꺼풀 벗겨진 마당에 제 눈에만 예뻤던 아내가 실은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안 닮은 걸로 마무리하고 잊으려고요. 앞으로 아이들 건사하려면 저도 얼른 마음 추스려야 해서요. 참 사람 무서워요. 애들이 제발 심성이 전처 안 닮기를 바라는 게 지금 제 소원입니다. 남정네 폭폭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의사 되자마자
나 혼자 잘 살겠다며 아버지 없이 홀로 나를 키운 어머니를 등지고 연락을 끊어버리는데 나를 찾아와 내민 통장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평범한 남성인 강만근이라는 참으로 부모에게는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옛 그 시절에는 드물게 형제 하나 없는 외아들로 자랐는데 더 외로운 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까마득하게 기억도 안 나는 제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추억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없죠. 경제적인 능력 없는 어머니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벌어오시는 적은 수익으로 단둘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늘 돈에 쪼들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저 하나 보고 열심히 사셨지만 형편은 달라지는 게 없었고 양말 하나 기워 신고 옷 기워 신는 일이 어머니께는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남의 집 옷을 얻어다 입은 적도 많았는데 제가 부끄러워졌던 일을 돌이켜본다면 한 번은 친구놈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왜 맨날 우리 어머니 옷을 입고 다니냐? 저 옷도 나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가 입으신 옷이라 구멍나고 해지고 그랬던 건데 그걸 얻어 입으셨나 본데 좀 적당히 하면서 사시라고 해. 아무리 돈이 없기로서니 저건 널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날로 그 친구와는 절교를 해버렸고 크게 쌈박질을 이어지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시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버리는 옷을 주워다 입으시는 것이 예산일이 되었고 옷 한 벌에 얼마나 한다고 멀쩡한 옷 한 벌을 못 사 입으실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철없고 부끄럽지만 제 어머니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아무래도 학교에 오실 때였죠. 어머니께서는 중요한 날에 항상 입으시는 단 한 벌의 옷이 있으셨습니다. 옷장 속에 박혀 언제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김이 가득한 촌스러운 그 옷을 늘 학교 오실 때마다 입고 오셨는데 쉰내 비슷한 눅눅한 냄새가 가득 배인 그 촌스러운 옷을 입고 아들이라며 저를 부르실 때 정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만근아, 엄마 왔다. 우리 아들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느라 애쓰는 거 보여서 엄마 마음이 짠하구나. 선생님이 너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너 믿는다. 라며 저를 응원하시느라 가까이 다가가고 학교 온 김에 친구들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제가 공부하는 환경도 볼 겸 쉬는 시간에 교실로 다가와 제게 아는 척을 했는데 제 어머니라며 친구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자 가까이 가면 이내 금세 떨어지고 말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들은 모두 단정한 차림새에 좋은 향기가 났기에 그 모습을 보며 더 부러워했고 그 후로는 어머니가 학교에 참석하시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어머니께서는 옷뿐 아니라 먹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주변에서 얻은 모두 다 다른 맛이 나는 김치 섞어 올려두고 맨밥에 물 말아 드셨는데 하루는 어느 집에서 고기 반찬을 얻어오셔서 제 숟가락에 고기를 계속 올려주시는데 어머니 당신은 김치만 쭉쭉 찢어 먹고 김치 국물을 찌개처럼 퍼먹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좀 그냥 사람처럼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 여기 밥상에 고기 있잖아요. 좀 제발 드시라고요. 온갖 김치 다 섞여있는 그 김치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맨날 그렇게 궁상을 떠시는 건데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좀 잘하고 다니시라고요. 어쩔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라 그런 것은 이해했지만 아무리 없이서라도 어머니께서 최소한은 하고 사시길 바랬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감정이 곪고 골아 결국 저런 상처 어린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끼시는 것에 변함없이 사셨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추운 한겨울에 저희 집 연탄을 떼는 작은 무쇠 난로 공기 구멍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어머니 몰래 공기 구멍을 살짝 열어놓으면 어머니는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채시고 바로 닫아 놓으셨죠. 오죽 집안이 추우면 방바닥에 놓은 그릇에 담긴 물이 얼어버렸고 제가 너무 추워하면 어머니는 늘 옷을 더 껴입으라고 하셨지만 공기 자체가 냉하니 아무리 껴입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난에 배가 고팠지만 유독 저희 모자에게 겨울은 차디찬 서러운 계절이었죠. 사는 게 이렇다 보니
철없이 점점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와 늘 부딪히면서 살았고 머리가 클수록 불평 불만을 쏟아냈지요. 하루는 추웠던 한겨울에 어머니와 함께 찬바람을 맞으며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도로가에서 덜덜 떨며 전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 전차를 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뛰어가는 게 빠르겠다 싶은 전차는 배차 간격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저는 옷도 신발도 제대로 된 것들이 아니기에 이러다 꼼짝없이 동상으로 얼어 죽겠다 싶었고 얼마나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덜덜 떨었는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께 버스를 타자고 졸랐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정말 동상 걸려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게 좋겠어요. 온몸이 따끔거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버스 타고 가요. 추위에 떨며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눌한 발음을 붕괴며 겨우 내뱉은 말이었지만 어머니는 칼같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찬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눈빛을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이깟 추위 하나 못 이겨서 이 험난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내가 너를 고작 이렇게 나약한 놈으로 키운 게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헛돈 쓸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늙은 애미도 버티는 추위를 어린 놈이 못 견딜 이유가 대체 뭐가 있어? 다그치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서러움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버스비가 5원가량이면 전차는 그의 반값 정도였기에 한푼이 아쉬운 어머니가 버스를 탈 리가 없으셨죠. 이날 추위에서 덜덜 떨며 저는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궁상맞게 살지 말아야지. 꼭 성공해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이 당시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전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어머니는 제게 딱 5원짜리 운동전 하나만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버스를 탈 생각도 못했고 늘 전차표를 사서 학교를 다녔지요. 죽어도 버스를 못 타게 하는 어머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버스를 타자고 말한 제게 정신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나약한 사내로 크게 할 수 없다면 한참을 기다려 겨우 마주한 전차를 굳이 지나쳐 보내고 1시간을 내내 서서 벌을 받아야 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저를 독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어쩌다 한번 추위가 힘겨워 버스 타자고 한 것이 그리도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 추운 겨울날에 1시간을 더 서서 추위에 떨며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제가 잘못한 걸까요? 고작 버스 하나도 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반항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께 벌을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는 버스도 전차도 타지 않았죠. 학교를 갈 때 5원 운동전을 늘 쥐어주셨지만 일부러 1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서 다녔습니다. 이는 오직 반항심과 억울함을 홀로 표출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으며 어머니께서 쥐어주신 운동전은 다 먹은 과자 상자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길이 매우 힘들고 버거웠지만 먼 길을 나섰다 오면 동전 하나씩 버는 셈이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무렵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돈은 굉장히 쌓여 있었고 어느새 저는 그걸 위안 삼아 돈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제게 그 동전들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쁨도 잠깐. 머지않아 어머니께서는 돈이 모여있던 과자 상자를 발견하셨고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동전을 발견하시고 매섭게 저를 야단치시더이다. 참으로 야속하게도 말이죠. 너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바른 대로 말 못해? 설마 남의 돈에 손댄 거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애미가 너 이러고 살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줄 알아? 도대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말썽이니? 너도 이제 집안 돌아가는 꼴이 보이지 않냐 말이다. 아무리 출처가 궁금할 법한 돈이라 하더라도 제가 모은 돈을 보고 남의 돈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러나 이미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확신을 하셨고 제 말을 들으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매운 빗자루 맛을 보며 억울함을 꾹 닫고 어머니가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 빗자루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씨앗이 불을 지피고 있었고 붙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려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탐낸 적도 없었고요. 저 어머니 자식 맞아요? 어머니는 애초에 아들인 제 말을 들으려 하시지도 않네요. 그깟 돈 다 어머니 가지세요. 애초에 어머니 돈이었으니 엿을 바꿔 드시던 뭘 하시던 알아서 하시라고요. 감정이 훅 올라와 억울함에 획 내뱉고 어머니께 과자 상자를 던지듯 쥐어드렸지요. 답답한 마음에 집 밖을 뛰쳐나왔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갈 곳 없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오니 어머니는 아까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신 상태로 과자 상자를 앞에 두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제게 눈물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망근아. 이 애미가 홀로 너를 키우다 보니 참 부족한 게 많고 못 배워서 무식하고 생각도 짧았다. 애비 없는 외아들로 크는 네가 어디 가서 애미처럼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하고 싶어서 애미가 그런 건데 참 미안하다. 너를 부끄럽게 하고 부족한 애미라서 정말 미안하다. 뒤늦게나마 어머니께서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간 학교를 걸어다니며 돈을 모았다는 것을 짐작한 듯 제게 용서해달라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 말도 듣지 않은 채 무턱대고 저를 나무란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이미 싸늘하게 마음이 돌아가 버렸고 그 핑계로나마 어머니를 마음껏 외면했습니다. 단어로 그 당시 감정을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지긋지긋했지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그건 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난요 엄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유일한 소망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머니에게 골마버린 감정들이 너무 격해져서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싫어졌어요. 따지고 보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결국 어머니 때문이고 나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늘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것도 어머니 팔자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정말 싫다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퍼부으며 모든 것을 다 어머니 탓으로 돌려버렸고 이때부터 청개구리처럼 어머니가 하라는 건 절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면서 살았지요.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미 어머니보다 키도 덩치도 훨씬 커져서 그런지 어머니가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클수록 어머니는 작아지셨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만만한 대상이 되었지요. 어머니가 손수 차려주신 밥상에 먹을 게 없으면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안 먹겠다고 소리치기도 했고 한겨울에 집안에 냉기가 돌면 연탄을 미친 듯이 부어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정말 추운 겨울날 온몸에 땀이 나도록 뜨겁게 말입니다. 이런 제 행동을 보며 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셨고 고생 가득한 거친 손으로 저를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망근아, 대체 왜 그러냐? 너 원래 생각 깊고 엄마 위해줄 줄 아는 아들이었잖아.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냐? 엄마가 너한테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말을 해야지 녀석아. 대체 뭐가 불만이고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어머니도 어머니 원하는 대로 궁상 떨면서 사시는데 저는 제멋대로 살 수 없나요? 저는 어머니처럼 궁상 떨면서 살 생각이 없으니 간섭 마세요. 크면 알아서 독립해서 살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쏟아내고 그 이후에도 일부러 엄마를 곤란에 빠뜨리고자 삐뚤어진 행동들은 계속되었지요. 단 하루라도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려면 성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딱 의사였기에 의사라는 목표 하나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성적은 좋았지만 집안에 돈 한 푼 없었기에 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이외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도 쉼없이 했죠.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도 별로 없이 살다 보니 가끔은 이렇게까지 노력하며 사는데 정말 의사가 되고 부를 누리며 성공할 수 있는 걸까 싶었는데 노력하며 흘린 땀은 배신당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결국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밥 벌어먹고 살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니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듯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성공했으니 너희 아버지 볼 면목이 생겼구나. 우리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다니, 의사가 되다니.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너같이 똑똑한 아들을 두었을꼬.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던데 내 자식 복은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요,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 없는 거 맞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들로 살기 싫고요. 이젠 나도 힘들게 공부했고 더 이상 제 덕 보려고 제 앞길 안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진정으로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절 붙잡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라고 어머니를 내쳤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제가 일순간 객기 부리는 줄, 그동안 힘든 것 투정 부리는 줄 알았던 듯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제 진심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 좋을 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저는 어머니의 따스함을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데 왜인지 어머니의 따스함이 꼭 가식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꼭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바라던 그 작은 소망은 버린 지 오래였고 저는 어머니를 떠나 독립해서 악착같이 등록금을 벌어 제 찬란한 미래를 위해 투자했고 마침내 제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 홀로 불을 들이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바라기처럼 제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 같았지만 저는 참으로 고깝게도 제가 성공했기에 어머니께서 발을 걸쳐놓은 거라고 비뚤게 생각했네요. 당연히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잘 가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에 어쩌다 연락이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바쁜 의사 아들 방해를 했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제 마음을 훤히 내뚫고 계신 듯 가시돋친 목소리로 획을 그었습니다. 나는 네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게 된 게 기쁘다. 엄마는 너한테 손 벌릴 생각 없고 네 덕볼 생각 없으니 너도 괜히 엄마 챙길 생각 말아라. 난 네 아버지가 있는 이 자리가 제일 좋고 행복하다. 그치만 가끔은 네가 잘 살고 있는지 연락은 주고받고 싶구나. 아무리 못난 애미라도 그래도 내가 너 세상에 낳아준 사람 아니냐. 생각나면 간간히 전화 목소리라도 들려줬으면 좋겠구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사발로 들이켰던 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시하고 죽자사자 어둠 속에서 빛으로 노력으로 끌어당긴 제 삶을,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참 웃긴 게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전과 달리 어깨도 쫙 펴지고 말투와 행동 그리고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라는 명예와 돈이라는 부를 얻게 되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허나 저도 자식이라는 본능 때문이었을까? 어찌됐건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었기에 아무리 어머니가 밉고 싫었어도 사람인지라 어쩌다 한 번씩은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 연락도 없이 몰래 고향에 내려가 먼 발치에서 어머니 사는 것만 보고 올라왔어요. 너무 답답했던 것은 제가 용돈도 따로 드리는 게 아니었기에 어머니는 여전히 돈에 연연하는 초라한 삶으로 본인이 버는 그 적은 돈으로 먹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꼴에 그 돈을 본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늙은 어르신들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돕고 사셨는데 여전히 옷 한 벌 사입지도 않고 동네에 버려진 옷을 주워다 입으면서 궁산 떠는 어머니가 정말로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유, 요 오래 살던 윤씨 아줌마가 아들 의사만 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씨가 곱고 착해서 하늘에서 자손 잘되게 복이라도 내려준 것 같아. 아내 보니까 잘난 의사 아들이 지엄니 어찌 살고 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더만. 우리 의사 아들 자랑을 하며 맨날 연락한다고 바빠서 못 찾아오는 거라고 편드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 암튼 없이 사는데도 자기 거 아껴가며 남 베푸는 거 본받을 만한데 어떻게 보면 참 딱해 죽겠어. 참으로. 동네 평판을 보아하니 한두 해 남 돕는 헛짓한 게 아닌 듯 길가에 노숙하는 사람들까지 집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챙긴다는데 단순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자칫 그것 때문에 오해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본인 몸이나 간수하고 살 것을 왜 저렇게 오지랖까지 부리며 궁상 떨며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사시는 어머니를 보면 꼭 예전에 궁핍하게 살던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 몰래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벽이 생겨버렸고 더욱 멀어졌죠. 어머니 역시 제가 원치 않는 걸 아시는지 제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향집을 지키며 그렇게 살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차가운 태도에 어머니께서도 질린 듯 우리 모자는 점차 남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10년 정도 강산이 한번 변할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변하질 않았는데요. 현재 제 삶에 만족할수록 어머니를 잊게 되었을 때 참 냉철하고 이기적인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죠. 그게 바로 지금의 아내인데 아내와는 병원 간호사와 의사 사이로 만났다가 직장에서 인연이 되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같은 동료 의사들은 간호사보다 잘나가는 마담뚜들을 잡아서 슬쩍 집안 좋고 병원 개업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흘려 그런 사람 만나라 조언도 했지만 저는 결혼만큼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제 행복만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를 채워주는 것은 아내라 생각했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녀를 선택했던 건데 아마 저를 보며 했던 인상 깊은 말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말이죠. 근무하실 때 지켜보았는데 늘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날카로워 보여서 삶이 힘들 것 같아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선이 갔고
선생님이란 사람한테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동료 선생님들이 저보다는 중매하는 사람한테 부잣집 여자 다리 놔달라 하라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보면 꽤 사는 집 딸이에요. 선생님이 저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며 그렇게 저를 단단하게 마음을 잡아주었고 이제는 본인 곁에서 다 내려놓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찌됐든 결혼하려면 부모님을 서로 찾아뵈야 했고 양가 상견례도 필요한 절차였기에 뒤늦게나마 부모가 되어줄 어머니가 떠올랐고 지금에는 부모 대행 서비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 뭣도 없었기에 의사가 된 후 거의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로 맘먹고 고향집에 데려가 어머니께 아내를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눈에서 떼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엄마 시선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할 도리만 다하고 곧장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름 며느리감 온다고 뭐라도 잔뜩 차려 놓았던 건지 부엌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나름 먹을 것들이 차려져 있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급하게 저를 잡으셨지만 그런 지저분하고 낡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거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면 다시 그 가난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 두려웠고 아내 보기에도 창피한 트라우마로 인해 어머니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가 만든 음식 같은 거 더 이상 먹지 않을 거예요. 제가 며느리감 데려왔다 생각하셔서 뭔가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니랑 사이가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처럼 그냥 알아서 사세요. 제 결혼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모자 사이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부담 없이 결혼식 당일에 어머니 자리만 채워주세요. 채워준 값은 나름 후하게 쳐줄 테니 그걸로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전 여기 온 거 그거 말고는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망근이 너 여전히 변한 거 하나 없구나. 세월이 그렇게 지나면서도 어찌 넌 사람이 그렇게 어릴 적 옹졸함 그대로 지닐 수 있는 거냐. 네가 며느리감 아니 결혼할 사람과 왔길래 애미로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었는데 노숙자도 데려가 밥 먹이는 내가 내게 찾아온 손님을 푸대접할 이유는 없기에 애미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예의를 차리려고 했던 거라 생각하거라. 내가 착각한 건 맞는 것 같구나. 김칫국 마신 것도 맞고 나는 네가 다시 아들로 돌아온 줄만 알았다.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너와 사이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왜 내게 결혼식 당일에 어머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냐. 너 좋아하는 이 속만 차리고 내팽겨치겠다는 속이 훤한 속셈 아니냐. 만근아, 나는 네 애미이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 도와주는 게 맞다 하지만 네가 날 애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도 멀리서 불편한 걸음 하지 않는 게 나도 편하겠구나. 너도 나도 여태껏 서로 안 보고도 잘 살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너 욕먹히기 싫어 의사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건데 덕보려고 연막 친 건 절대로 아니었으니 너도 오해 말거라. 그러니 너도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아라. 그냥 여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보지 말고 살자꾸나. 라고 어머니의 입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저에 대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비로소 어머니가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감정에 대해 확실히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분이 썩 나쁘진 않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허나 해묵은 감정으로 인해 티는 내질 않고 더 이상 어머니 얘기에 말없이 돌아섰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매정하게 대하는 제 모습을 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늘 아내 앞에서 힘들 때마다 역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께 어떤 감정인 줄 습관처럼 토로했기에 집안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게 더 이상 어떤 것도 묻지 않았고 머지않아 부모님을 소개받아 처갓집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며 사정상 상견례를 생략한 채로 저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지 어머니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고 제 결혼식에는 남들 눈이 있어 처갓집 식구 이모님 내외가 제 부모님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부모님 자리에 눈길이 갔고 혹여나 어머니께 청첩장은 던지듯 놓고 나왔으니 제 결혼식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내심 바랬지만 제 눈에는 띄질 않고 그날은 오롯이 처갓집의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고 처갓집은 병원을 개업해줄 정도의 능력까지는 아니었어도 저와 아내가 살 수 있는 번듯하고 꿀리지 않는 집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사 사위를 얻었으니 집기 정도는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성심성의껏 준비했네. 우리 유정이는 현모양처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내라 자네 의사로서 돈 잘 버니 간호원은 그만두길 원하는 것 같더구만.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아무쪼록 가정의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니 자네는 바깥일을 열심히 해주게나. 처갓집이라 생각 말고 우릴 친부모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한 식구로서 좋은 인연 맺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날 어머니를 겨우 묻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 아내를 데리고 시골집을 방문해 제 모진 얘기를 들은 것이 많이 화가 났던 건지 모른 척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하기사 입장 바꿔 생각해도 충분히 화가 날 일이겠죠.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대단한 분이 왜 그리 궁상 떨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으며 살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휴일날 모처럼 쉬면서 TV를 켜 드라마를 보았을 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꼭 닮은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잘난 아들이 못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잘 사는 처갓집에 비유 맞추고 산다는 내용인데 마치 제 내용인 듯 가슴이 찔렸습니다. 근데 거기 드라마 대사에서 어머니 역할 맡은 배우가 남몰래 울며 말하더라고요. 다 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았지. 나라고 그런 궁상 떨면서 살고 싶었겠수? 내 거 아끼면 아들 거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 텐데 그래도 언젠가 내 아들은 애미 진심 알아줄 거예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라고 해주었는데 저는 가슴이 덜컹거리며 잔잔히 떤 마음의 바닷물이 일렁이는 것 같은 울컥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부터 무척이나 어머니가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먹으며 살았는데도 전처럼 마음이 편하질 않았는데 아내와 원했던 아이도 빨리 낳게 되고 제가 병원 일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지며 어머니 일은 또다시 멀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끔찍하게도 내가 부끄러울 만큼 지 부모를 챙기더이다. 그래서 아들 좋다는 말은 옛말, 요즘 자식은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는 말이 있나 봐요. 요새 아버지께서 많이 기력이 쇠약해지시고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나마 손주 재롱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 부모님 집도 커서 방이 남아 들어오길 내심 바라시더라고. 우리 아빠가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신 거 알지? 늘 당신 걱정뿐이신 분인데 당신이 가족으로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길래 어차피 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가 처갓집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테니 알겠다 말하며 있는 집을 매매하고 저희는 자식 낳은 후 처갓집과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일찍 퇴근하면 확실히 식구가 많으니 웃음소리가 더 많이 흐르는데 처갓집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교양 있는 부모님이 계신 집안의 분위기는 정말 따뜻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그동안 못 받은 부모 사랑을 대신 받는 듯해서 저 역시 친부모님처럼 여겨 마음을 내주고 처갓집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드리고 고가의 명품 선물도 섭섭지 않게 해드렸죠. 늘 사위라고 부르시지 않고 아들이라고 칭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는데 간혹 아주 가끔 시골에 계신 밉고 부끄러웠던 어머니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왜였을까요? 우리 식구들만 있을 때는 바쁜 일정으로 어머니를 잊고 살았는데 처갓집과 합가를 하니 어머니가 자꾸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팔은 안으로 굽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니 아내와 어쩌다 다툼이라도 하면 장인 장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꾸짖기 바쁘셨고 그런 모습들이 내심 서운했지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호의가 계속되니 처갓집 식구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처가에 더욱 잘했던 것이 제 부모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나이 먹고 부끄럽지만 사랑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지만 처갓집에는 꼭 인정받고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옆집 아주머니의 연락이었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던지 어머니가 눈길이 미끄러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저도 모르게 놀란 마음에 한 걸음에 고향집으로 내려가 병원으로 가니 치료를 받고 계시며 아이고 소리가 나올 법한데도 입 꾹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바쁘신데 여긴 어인일로 오셨소? 어여 돌아가시오. 의사 선생님 말고도 여기 나 걱정하는 사람들 많으니 신경 쓰시지 마시고 가서 일 보시오. 라고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데 울컥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께서는 너무 늙어 계셨고 거동이 힘들 정도로 다치셔서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거동도 힘드시면서 내심 저를 밀치고 퇴원을 하시려는 게 바쁜 아들이 시간을 쓸까 돈을 더 쓸까 걱정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게 냉정히 대하셨고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음과는 다르게 어머니께 또 화를 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어머니. 몸이 아픈데 가긴 어딜 간다고 자꾸 난리를 치시는 건데 그냥 조용히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퇴원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자책감은 어찌 책임지실 건데요? 어쩌면 그렇게 한평생 짐으로 사십니까? 예? 너한테 절대로 내 수발들란 말 안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우리 나무 사이 아닌 사람들인데 왜 와서 자꾸 뭐라 하며 들쑤셔 놔. 가보게나. 어차피 혼자 온 인생 혼자 살고 가는 것이 제일 편하니 돌아가 있고 네 식구들이나 챙겨라. 나름대로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니 속상한 마음에 내뱉은 말인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제게 서운하셨는지 죽어도 제게 수발들라는 말 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홧김에 하시는 말씀이셨을 거고 제가 곁에 남기를 바라셨을 테지만 불효자식인 저는 나 역시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며 더 큰 소리를 치고 돌아왔죠.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왔지만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간병인을 보냈는데 이내 간병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어머니가 죽어도 간병인 필요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인데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억척스러운 할머니 간병은 못하겠네요. 제가 간병인을 대신 보낸 걸 아시면서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치시며 돈 든다고 간병인을 결국 쫓아내셨죠. 이런 어머니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정말이지 2번 다시 도와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가니 장인 장모가 웃으며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반겨주셨는데 한상 가득 저녁밥도 차려두시고 계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건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참 행복했는데 늘 가슴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이건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 자식 그리고 처갓집에 더 지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우를 유독 좋아하시는 장인어른을 위해 주에 1, 2회는 꼭 한우를 먹었는데 단 한 번도 한우를 먹어본 적 없을 어머니가 자꾸만 겹쳤는데 어머니는 그 없는 형편에도 아들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본인을 희생하며 사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끄러움 때문에 정작 내 부모는 내팽겨치고 제 스스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자기야, 우리 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얼른 자기가 빨리 와줘야 할 것 같아. 여기 우리만 사는 집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당황스럽다. 라는데 처갓집에 함께 살고 있는 저를 보러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건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병원에다가는 급한 일로 핑계대어 곧장 집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본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끄러웠던 어머니의 다 낡은 옷에 꼬질꼬질한 느낌이 계시니 처갓집 어른들도 아내도 서로 피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 그게 부끄러운 대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네요. 양손 가득 보자기를 싸들고 오신 어머니를 바라보는 장인 장모와 아내의 눈초리를 봤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았죠. 제가 가만히 있자 뜻밖의 아내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여기 부모님도 계신 저희 집인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나요? 시골 촌사람인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 해봐.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이건 예의의 문제고 교양의 문제라고. 라고 저를 톡톡하는데 아내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나섰고 어머님께서는 제 팔소매를 붙잡아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시 꺼내어보니 그건 낡은 통장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올 거 없다. 이렇게라도 안 오면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무리를 좀 했다. 다른 건 아니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온 김에 이 통장을 전해주려고 잠깐 들렸다. 요전번에 주려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져 또 언제 볼 줄 몰라서. 망근아, 애미가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애미가 그간 너한테 쓸 돈들 조금씩 모았는데 고작 4천만 원이더라. 그 어린 너에게 고작 5원씩 쥐어줬는데 이제와 말하자면 그걸 네가 몇 년간 모은 것을 오해해 애미는 너에게 남의 돈에 손댔다고 나무랐으면서도 네가 던지고 나간 돈을 너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염치불구하고 내가 그 돈을 써버리고 말았구나.
네 어린 가슴에 생채기 난 게 마음이 아파 꼭 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의 너에게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 부모란 건 참으로 자식에게 못나고 부족하지. 나도 우리 부모님께 그런 걸 느끼고 살아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존경받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번 생은 내 그 소망을 못 채우는구나. 넌 어렸을 때부터 내게는 넘치는 아들이라 넉넉한 형편에 먹고 살았으면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살았을 아인데 애미가 면목이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과거 이야기였는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그게 마지막인 말처럼 꼭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제게 담담히 남겼는데 그게 가슴 한켠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통장 속을 보니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통장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돈을 넣으셨는데 어느 날은 1,000원을 넣기도 하고 어느 날은 6만 원을 넣기도 하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주고 받던 돈을 정말 긴 세월 내내 돈을 모으셨더이다. 제가 본 어머니는 없는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라 돈도 없으실 게 뻔했는데 쪼개고 또 쪼개서 제게 주려고 돈까지 모았다고 생각하니 대체 뭘 먹고 사셨을까 싶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대체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나 싶은 회의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야 말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어머니는 꽉 안아주셨고 몇십 년 만에 저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어머니의 따뜻하고 작은 품에 안겨 정말 한참을 울었는데 이 와중에도 아들 무릎이 시릴까 혹여나 상처라도 날까 손수건을 무릎에 대주신 후 잘 살라며 제 눈물 지은 뺨을 한번 주름진 손으로 닦아주시고는 저를 그리 떠나셨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게 드디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한 통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실려왔다는 얘기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고향집 병원으로 향했고 어머니의 상태를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희귀병에 걸려 고생하시고 계셨는데 스스로도 알고 세상에도 그리 미련이 없어 그냥 천천히 놔두며 이미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난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치료도 할 생각도 없고 세상에 미련도 없고 놔둘 것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잃은 내가 호상 하나 바라고 부족한 생애에 아등바등 최선을 다했으니 하늘만큼은 그걸 이뤄주리라 믿고 그리 살기로 했다. 라고 허공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몸에서 저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새삼 느껴지며 이분이 있었기에 제가 현재 살아갈 수 있구나. 새삼 제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게 느껴져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그날 찾아오셨던 걸 알게 되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평생을 효도 한번 못해본 못난 자식이라 정말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었더랬습니다. 다행인 건 어머니가 걸린 것이 희귀병이라도 약만 잘 복용해주면서 치료를 병행하면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력도 없으시고 많이 힘드시니 곁에서 누군가 함께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지만 정신을 차렸고 이렇게 된 거 저는 어머니가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처음으로 자식 노릇을 해보며 어머니만의 주치의가 되어 살기로 결심했지요. 그간 처갓집과 내 가정에 빠져 어린 반항심이 쌓여서 어머니를 살펴보지 못한 저는 어머니의 남은 생은 아들 곁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바로 아내에게 제 의중을 간절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난 이제 내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내 변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지금 어머니를 붙잡지 못하면 난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도 몰라. 그동안 못했던 효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여보. 그간 처갓집에 살면서 장인 장모께는 해드릴 수 있는 걸 다 해드렸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와 함께 우리 어머니와 살아주면 어떨까? 뭐야 대뜸.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하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당신이 부모 없다고 하기에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 자식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노력해 주셔서 날 자식 삼아 주신 거 고마워. 장인 장모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아무리 부정해도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어. 별 노력 없이 없어도 태어나 보니 그분 자식으로 맺어진 천륜이라 이제는 내가 못다한 것까지 책임지고 싶어. 부탁이야. 당신이 이해해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여태 시어머니 없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그분을 미워해서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 그분에게 미움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당신 변덕으로 인해 시어머니라고 받아들이라고? 정 마음이 불편하면 다달이 생활비랑 치료비라도 전해드려. 당신 정신 차려. 당신 이미 결혼했고 당신의 가족은 우리지 그분이 아니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그분일 뿐이라고. 내가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그분이라는 말을 쓰니 아내는 말꼬리를 잡아 제 마음이 그것뿐이라는 것을 일러두었고, 저는 이 마음에 대해 진심임을 알기에 아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싫다고 한다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내가 밉거나 원망스러움을 갖진 않기로 했어요. 내가 그만큼 아내에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었으니 아내로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 여겨졌으니까요. 당신이 죽어도 싫다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에 우리 이혼하기로 하자. 그렇게라도 해서 난 아픈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아. 아이가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가정에서도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빠이니 자식이라고 많이 볼 시간도 없고 언젠가 내 아이도 날 이해해 주리라 믿어. 결국 아내는 제 이런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진심임을 알았기에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만큼 저를 믿지 못했듯 아내를 믿지 못했던 저는 만약 어머니께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알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과의 사이는 끝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세울 무기는 그것뿐이었고, 아내도 그런 저를 받아들여주고 방방 뛰는 친정 부모님께도 잘 설득시켰습니다. 저는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다시 얻어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좋은 집에 살아보신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이렇게 좋은 집이 다 있냐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들이 가식인 게 느껴졌지만 부대끼며 함께 살다 보니 아내도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간호원 출신인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일조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라는 사람의 편견을 벗겨내고 마음으로 다가와서 알아보니 아내 역시 어머니의 인품에 맘에 흔들렸던 건지 이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줄 아시는 분이라서 존경스러워.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진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신도 나도 눈이 너무 어두웠던 것 같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잘했듯 나 역시 이제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생각하며 모실 테니까 걱정 마. 나 진심이야. 아내는 정말 제가 없는 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난생 처음 미용실에도 가서 깔끔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까지 받으러 다니며 저를 대신에 효도를 해줬어요. 어머니는 여행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어서 한동안 주말마다 거의 여행을 다니며 살았는데, 한우를 어머니께서 처음 드셨던 날에는 너무 맛있다며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냐고 놀라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스러운 마음과 더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죠. 어머니는 한평생 남이 버린 옷만 입으셨고 돈도 제대로 쓸 줄 모르셨는데, 제가 아예 제 카드 하나를 쥐어드리고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버릇 고치기는 어려웠던지 여전히 수수한 분이십니다. 워낙 평생 고생하셨던 분이라 몸이 성한 곳이 없으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안색도 좋아지시고 서울 할머니 다 되셨네요.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어머니를 모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할 틈 없이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 어머니와 또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어머니의 아버지로 태어나 돈 걱정 없이 키우고 싶습니다. 한겨울에 땀이 뻘뻘 흐르도록 따뜻한 집에서 어떤 반찬을 먹을까 고민할 정도로 가득 차려진 밥상을 내어주고, 옷이 너무 많아 늘 고민할 정도로 많은 옷을 사주고 싶습니다. 올해로 어머니 돌아가신 지 7년째 되는데 추운 겨울 제게 호통쳤던 그 옛날 일이 미안하셨는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잡고 같이 버스를 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마음 쓰지 마시고 제가 모시러 가는 날까지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